미국의 추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세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트럼프의 승부수는 바로 지금 한국이라는 단 하나의 나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결국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회담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고집스레 외쳤습니다. 3,500억 달러를 내놔라. 우리를 위해 투자하라. 그때 한국의 대답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아니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선택은 잘못된 도박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도 전기차도 반도체도 못 찍으니까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심지어 중국마저 시선을 낮췄죠. 10월 초 백악관의 성명이 발표되던 그날 워싱턴은 긴급회의로 불타올랐고 도쿄와 베이징의 시장은 일제히 붕괴 위험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비상회의도 공황도 없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산업구조를 분석해온 경제 저널리스트 에밀리 리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봐왔지만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공항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고 어둠 속에서 항공기 날개에 빨간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댈 때마다 나는 미세한 삐걱거림, 천장의 에어컨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의 흐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예열음.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선이었습니다. 라운지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맨 차에 커피를 들고 조용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다양했을 겁니다.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그런데 제가 지켜본 몇 시간 동안 가장 많은 탑승 안내 방송이 울린 도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한 주에 서너 편씩 전용기와 비즈니스 항공편이 인천행을 선택했습니다. 탑승하는 사람들의 복장은 비슷했습니다. 청바지에 캐시미어 점퍼, 운동화, 실리콘밸리의 유니폼입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벤처 캐피털 파트너, 테크 기업 임원, 반도체 설계 전문가. 화려한 직함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그 시간에 태평양을 건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라운지 카운터에서 생수를 받는데 옆에 선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또 가시는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목의 건출입증에는 투자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취재 때문에요? 자주 가세요? 이번 달만 3번째야.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가냐고 물어보면 난 반대로 물어. 어떻게 안 가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요? 집이지. 전력도 보고. 요즘은 배터리 쪽도 봐야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들 워싱턴 쳐다보고 있는데 정작 돈은 서울로 간다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스타트업들 AI 돌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 정치 성명서 아니야. 수율 99% 찍어주는 파운드리랑 안정적으로 메가와트급 전력 끌어올 수 있는 인프라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덧붙였습니다. 뉴스에는 관세만 나오지. 근데 우리 업계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 안 해. 다들 공급망 얘기만 하거든. 12시간 뒤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들렸던 타이어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충격음, 그리고 역추진 엔진의 굉음. 착륙은 언제나 도착을 실감하게 만듭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습기가 약간 섞인 한국의 전형적인 아침 공기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서울 시내요. 제가 답하자 그는 내비게이션을 켜며 말했습니다. 요즘 공항 바쁘던데요? 외국인들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무슨 일인가 봐요. 제가 맞장구 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신기한 게 예전에는 뭐 큰일 있으면 나라가 시끄러웠거든요. 뉴스에 맨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용해요. 조용한데 사람들은 계속 와요. 조용한 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조용한 게 자신감 아닐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떠들어야 할 일이 없으면 안 떠드는 거죠. 일 잘 되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평택공단 지역이 지나갔습니다. 밤이었지만 공장 불빛은 환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라운지에서 만난 V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왜 오냐가 아니라 어떻게 안 오냐? 그 말에는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과 기업 임원들이 서울행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곳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칩입니다. 전력입니다. 배터리입니다. AI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테크 기업들은 병목 지점을 마주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개발해도 그걸 돌릴 하드웨어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데이터 센터를 지어도 그걸 시키고 전력을 공급할 인프라가 없으면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 병목을 풀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전력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실행 속도. 계약이 체결되면 몇 달 안에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샘플이 나오고 양산이 시작됩니다. 실리콘밸리는 속도에 목숨을 겁니다. 한 분기를 놓치면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빠른 파트너를 찾습니다. 그 파트너가 어디 있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뉴스는 성명서를 통해 읽습니다. 경제 뉴스는 지표를 통해 읽습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의 이동은 비행기 노선으로 읽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계약이 어느 도시에서 체결되는지, 자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게 진실입니다. 지난 몇 달간 실리콘밸리발 항공편의 행선지를 추적해보면 명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기회 선점입니다. 그들은 관세 뉴스를 걱정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칩과 전력과 배터리를 확보하러 옵니다. 택시가 서울 도심에 진입했습니다. 새벽임에도 여의도와 강남의 빌딩들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한 동안 진짜 권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무역 갈등을 다루는 동안 자본은 공급망을 따라 흘렀습니다. 정치가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기업은 생산 라인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교차점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이야기를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세가 세계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반도체 수율이 외교 성명보다 강력한 무기인 이유,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왜 한국이 지금 이 위치에 서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움직이는 건 뉴스가 아니라 수율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몇 차례 비공개 산업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참석자 명단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간 대화의 본질만큼은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지금 세계가 직면한 현실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없는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그리고 12명 정도의 사람들, 한쪽에는 한국 기업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은 편안했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등받이에 기댄 차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료를 넘기며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외교회담에서는 보통 반대입니다. 큰 나라가 여유롭고 작은 나라가 긴장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실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한 미국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내년 2분기까지 맞출 수 있나요? 한국 측 대표가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전체 물량이 확정됐나요? 둘째, 납기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절대 못 미룹니다. 우리 타임라인이 이미 빡빡해서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대화는 간결했습니다. 계약서 검토나 가격 협상 같은 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리법칙의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 한국 측 인사 한 분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관세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세는 정치예요. 정치는 협상할 수 있죠. 세율 올리면 다른 걸로 맞바꾸면 되고 협의 테이블에 앉으면 어떻게든 접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수율은 달라요. 수율은 물리거든요. 미세 공정에서 0.1나노미터 차이는 협상으로 메울 수 없어요. 진동 관리 실패하면 양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열 관리 못하면 칩이 타버려요. 이건 회의실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클린룸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정치는 선을 긋습니다. 어느 나라와 협력하고 어느 나라를 배제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물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한계를 긋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면 정치적으로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습니다. 회의 중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도식 하나가 떴습니다. 왼쪽에 GPU가 있었고 오른쪽에 HBM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를 화살표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의 핵심을 GPU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GPU는 연산을 담당하니까요. 근데 GPU만으로는 AI가 작동 안 합니다. 왜냐하면 GPU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디에 저장할까요?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것도 보통 메모리가 아니라 초고속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HBM입니다. 그는 도식을 가리키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GPU는 두뇌입니다. HBM은 심장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심장이 피를 공급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HBM이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럼 그 비싼 GPU는 그냥 놀게 돼요. 스크린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나왔습니다. HBM 한 장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 단계가 수백 개입니다. 그 중 하나라도 틀어지면 불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HBM은 여러 층을 쌓아 올리는 구조거든요. 층을 쌓을 때 미세한 진동만 생겨도 접합이 어긋납니다. 열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고요. 이건 정밀 물리학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었습니다. GPU에 붙는 메모리, 즉 HBM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HBM을 안정적으로 고수율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미국 측에서 다시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많은 물량을 요청하면 추가 증설이 가능한가요? 한국 측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산 라인 하나 늘리는데 몇 달은 걸리니까요. 몇 달이요? 더 빨리는 안 되나요? 미세 공정 설비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늘릴 수는 없어요. 클린룸 환경 구축부터 시작해야 하고 장비 캘리브레이션만 몇 주 걸립니다. 물리적 한계예요. 미국 측 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AI 경쟁은 분기 단위로 승패가 갈립니다. 한 분기 늦으면 경쟁사에게 시장을 내줍니다. GPU를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HBM이 없으면 그 GPU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실했습니다. 반면 한국 측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쥔 게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지. 이건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희소성의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관세 전쟁이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관세가 무엇을 자르는지 모릅니다. 관세는 외교 동맹을 자르지 않습니다. 정치적 관계는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관세는 자국의 AI 동맹을 자릅니다. 미국이 만약 한국산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면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고객을 찾을 겁니다. 수요는 넘쳐나니까요. 진짜 손해를 보는 건 미국 AI 기업들입니다. HBM 공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폭등하면 그들의 데이터 센터는 멈춥니다. GPU를 아무리 많이 사도 메모리가 없으면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상징적 타격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AI 개발이 물리적으로 중단됩니다. 정치인들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씁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알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미세 공정은 정치적 의지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진동 관리는 외교 성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 제어는 무역 협정으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 법칙을 가장 잘 다루는 곳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AI는 칩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막대한 양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전력이. 그리고 그 전력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공급하는지 알면 여러분은 왜 한국이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위치에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답은 제조업의 구조에 있습니다. 첨단 제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은 완제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백 수천 개의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웨이퍼가 필요합니다. 웨이퍼를 가공하려면 포토레지스트라는 특수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회로를 새기려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하고 그 장비를 작동시키려면 특수 렌즈와 미러가 필요합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열을 제어하려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면 초정밀 필터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공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이 소재 부품 장비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들입니다. 구체적 비율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특정 소재는 전 세계에서 한두 개 회사만 만듭니다. 특정 장비는 납기가 몇 년씩 걸립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과 기술의 문제입니다. 동쪽 주요국이 자국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려면 한국과 주변 동맹국들의 소재 부품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공장은 지을 수 있지만 생태계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기 서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정치는 국경을 만들지만 AI는 성능과 수율로 판단된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중립성을 강조하는 발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면 이건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닙니다. 압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일부 정치권에서는 특정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공급망 다변화를 이유로 여러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I 개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작동하는 칩과 전력을 확보하는 것, 정치적 이상향이나 장기 전략이 아닙니다. 내일 돌려야 하는 서버, 다음 주 출시해야 하는 모델, 다음 달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성과, 그걸 위해서는 검증된 공급망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HBM, 한국의 배터리, 한국의 전력 솔루션, 공동 성명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압력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기술은 기술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은 여전히 최우선 파트너였습니다.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알려지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이요. 투자자들은 빠릅니다. 뉴스보다 먼저 현실을 읽습니다. 그들이 읽은 건 이것입니다. 한국의 협상력이 올라갔다. 동쪽에서는 의존을 인정했고 서쪽에서는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 없이는 자신들의 기술 로드맵이 차질을 빚는다는 걸 인식한 겁니다. 어느 한 투자 분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무언가를 요구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이 그냥 거기 있어서예요. 필수 인프라는 협상하지 않아도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공식 발표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동시에 모든 파트너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한다. 외교 용어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다.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현실에 기반한 자신감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공항에 있습니다. 이번엔 인천공항입니다. 출국장 라운지에 앉아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어떤 건 동쪽으로, 어떤 건 서쪽으로 향합니다. 지난 몇 주간 이 시리즈를 준비하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 한국의 엔지니어, 산업 분석가, 정책 이반자들. 그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하다 보니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됐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복잡해 보이는 무역 전쟁도, 얽혀있는 외교 관계도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누가 없어서는 안 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가장 큰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큰 나라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의 비애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이 프레임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 영향을 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21세기 특히 AI 시대의 이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고래의 싸움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래들이 서로 싸우든 협력하든 둘 다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이 공급하는 것 없이는 그들의 AI 전략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우가 아닙니다. 필수 부품입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사후는 선택권이 없지만 필수 부품은 협상력을 가집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두 거인이 같은 좌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동쪽 거인은 자국의 거대한 첨단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쪽 거인은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한국입니다. 동쪽은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서쪽은 HBM과 배터리와 전력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경쟁 관계입니다. 하지만 공급망 지도를 펼쳐보면 두 거인의 화살표가 모두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이건 한국이 외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기술을 잘해서입니다. 정치는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바꿀 수 없습니다. 수십 년 쌓인 노하우, 완성된 생산 라인, 검증된 수율, 이건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거인은 다투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손을 내밉니다. 여기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권력은 하나의 사슬로 연결돼 있습니다. HBM을 만들고 그걸 반도체에 붙이고 그 반도체를 배터리로 구동하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슬. 이 사슬 중 하나라도 끊어지면 전체가 멈춥니다. 한국은 이 사슬의 여러 고리를 동시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 사슬을 이해하면 왜 관세보다 공급망이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관세는 가격을 올립니다. 하지만 사슬을 끊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슬 없이는 시스템 전체가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기업들은 관세를 내더라도 한국산을 사야 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안을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AI 경쟁은 끝납니다. 며칠 전 한 젊은 창업가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반도체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은 위치라기보다는 책임이 무거운 위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수하면 세계 어딘가에 AI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담이기도 하고 자부심이기도 해요. 우리 세대는 이걸 다음 세대한테도 넘겨줘야 하고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책임. 권력은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한국이 지금 가진 위상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밤낮 없이 일한 엔지니어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한 기업들, 묵묵히 기술을 연마한 장인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음 세대도 이어가야 합니다. 이건 50대, 60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치입니다. 장인 정신, 묵묵함, 실력으로 말하기.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말이 아니라 결과물 때문입니다. 수율 99%를 찍어내는 공장, 불량률 0.01%를 달성하는 생산 라인, 약속한 납기를 지키는 신뢰. 이게 바로 21세기 권력의 본질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세계가 떠들썩한데 서울은 조용한가?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게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관세 전쟁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나라는 협상할 게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발표문을 자주 내는 나라는 실제 카드가 약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이 24시간 돌아가고 선적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계약이 조용히 체결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조용한 강대국의 방정식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하라.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라.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위상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기술 우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 있다고 안주하면 10년 후엔 뒤처집니다. 계속 투자해야 하고 계속 혁신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R&D 아낌없이 지원해야 하고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사회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둘째, 이 책임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줄까요? 50대, 60대 여러분들은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기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밤낮 없이 일하며 쌓은 기술과 신뢰가 지금 한국의 자산입니다. 이제 그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입니다.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회를 주고 실수할 자유도 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힘은 한 세대의 천재성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가 이어온 장인 정신입니다.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한국의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